네, 안녕하십니까. 126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4교시 기출풀이를 담당한 임호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이진트리의 순회와 방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진트리의 설명에 앞서서 자료 구조에는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선형 자료 구조에는 이진트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진트리는 순회 방식으로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 레벨오더 순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세 가지 방법,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순회 방식과 방문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진트리는 공집합 또는 하나의 루트노드와 왼쪽의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로 부르는 두 개의 이진트리로 구성된 노드의 집합 또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는 그래프 탐색, 재기순환, 복잡도,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나 정렬을 문제를 푸실 때는 복잡도, 특히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같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진트리의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트리의 전이순회는 루트 노드에서 왼쪽 노드로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로 순회를 합니다. 이러한 의사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진트리 전이순회 방식은 깊이 우선 순회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진트리의 중이순회는 맨 처음 왼쪽 노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루트 노드를 방문하고 오른쪽 노드를 방문합니다. 즉 이렇게 꺾인 자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진트리의 중이순회 방식은 이진 탐색 트리에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값을 가져올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진트리의 후이순회 방식으로는 왼쪽의 노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 노드를 방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하면서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후이순회 방식은 트리를 삭제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이진트리를 대상으로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를 수행할 시 각각의 방문 순서입니다. 이진트리 전이순회는 루트 노드에서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 A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B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가장 마지막 레벨에 있는 노드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에서는 A, 다음에 B, 그 다음에 D. 더 내려왔을 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와서 G를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D 레벨에서 오른쪽 노드에 방문해서 E를 방문을 하고, 다음으로 내려가서 H 방문을 합니다. 이게 다음에 노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A 노드 레벨에서 다시 B 레벨에 있는 쪽으로 와서 C를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레벨에 있는 F를 방문하게 되면서 순회가 종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진트리의 중이순회 시 방문 순서로는 가장 밑에 있는 노드의 레벨에서부터 꺾인 자로 방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꺾인 자로 계속 방문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D를 방문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G를 방문하고 D 레벨에서 다시 올라갔을 때 B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꺾였을 때 노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H를 우선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꺾인 자로 올라갔을 때
노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꺾인 노드나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B 레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B 레벨로 돌아와서 꺾인 자로 방문했을 때 A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꺾인 자로 C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꺾인 자로 왔을 때 F를 방문을 하면서 방문이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트리 후이순회를 방문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이순회 방문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에 루트 노드로 방문을 한다고 개념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오른쪽으로 방문했을 가장 마지막 레벨에서의 노드를 방문할 때 G가 되고, 다음으로는 D가 되고, 다시 마지막 레벨로 돌아와서 H를 방문하고, 꺾어서 E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B를 방문을 하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노드가 존재하고 있는 레벨로 돌아왔을 때는 F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꺾어서 상위 노드인 C를 방문하고, 그 다음 상위 노드, 루트 노드인 A를 방문하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순회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화살표 방향과 이런 틀이 자료 구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방문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 AMI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AMI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과 한국판 뉴딜 2.0에 있는 그린 유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트로 개요에서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정책 과제로는 각 4가지 정책 과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 스마트 그리드의 인프라 설비 확충의 일환으로 AMI의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과제의 세부 수행 사업으로는 가정용 스마트 전력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에너지 분야에서 스마트 전력망, 아파트 40만 호에 AMI, 지능형 전력 계량기 보급이라는 정책이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적으로 지능형 검침 인프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문을 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MI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는 AMI가 정의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구성 요소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는 홈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웃 간 에어리어 네트워크, 광대 에어리어 네트워크, 유틸리티, 상위 시스템 레벨에 있는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각 구분별로 구성 요소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DCU라는 것은 데이터 컬렉션 유닛으로서 데이터를 집중해서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AMI의 구성 요소로는 홈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내에 있는 가정용 기기,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통신 기술, 유틸리티, 상위 시스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요 스마트 미터, 그리고 데이터 집중 장치, 이렇게,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기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스마트 월패드 사건이 터진 것도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기술에서는 기존 AMI의 기술 및 표준, PLC 802.11s, 와이파이 메쉬, 지그비, 이더넷 유선 등이 있고, 신규 AMI의 기술 및 표준으로서는
선, 802.11ah 광역 무선 에어리어 네트워크, M2M,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기술 표준들이 있겠습니다. 상위 시스템에서는 지능형 전력 정보 관리 시스템인 MDMS, 고객 정보 시스템, 고객 정보 서비스, 고장 관리 시스템, 그리고 웹 매니지먼트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빌링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ESB 아키텍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AMI의 보안 취약 요소는 기존 IT망 보안 위협을 승계하여 스마트 그리드 특성에 따른 신규 보안 위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AMI의 보안 취약 요소로는 가이드라인에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스마트 에너지 사이버 보안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에너지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참고를 했는데, 이런 구분은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부인 방지로 구분을 해서 비인가 기기 접근, 프라이버시 침해, 물리적 접근 공격, 교환 메시지 유출 및 변조, 디도스, 비인가 통신 데이터의 유입, 메시지 부인의 취약 요소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각 취약 요소로는 스마트 미터뿐만이 아니라 AMI에 관련된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과 기존 IT에 포함된 보안 취약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언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안 취약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보안 대책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보안 취약 요소 보안 대책으로는 부인 방지를 보안 대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메시지 송신 사실에 대해서 부인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용성, DDoS 공격 대응으로는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프로토콜은 존재를 하지 않는데, 이런 탐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보안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밀성, 무결성으로는 기기들과 AMI 시스템, 상위 시스템과의 교환을 할 때 기밀성과 무결성을 지켜주고, 이런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주는 것이 보안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밀성으로는 네트워크 접근 지역, NAC, NAC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비인가 통신 데이터를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하면 될 것 같고,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기밀성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기밀성 기능 구현을 할 때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참조해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기 인증에서는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기 인증이 필요할 거고, 상호 인증은 검침 데이터 무결성, 기밀성, 부인 방지 기능이 필요해서 공개 키 기반의 기기 상호 인증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인증 시 공개 키 기반의 상호 인증을 구현을 한다는 것을 가장 마지막 내용으로 배치를 해서 다음 단락, 즉 물어본 것이 PKI 기반의 스마트 미터 기기 인증 시스템, 이거와 연결되게끔 배치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더 매끄러운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KI 기반의 스마트 기기 인증 시스템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시고, 이런 구성도에 되는 각 구성 요소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기 보안 인증 시스템, 기기 보안 인증 시스템은 기본 PKI 구조에서 있는 구성 요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스템에 있는 이런 구성 요소들, 스마트 미터, DCU, 이런 장치들과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에는 사이버 보안 가이드 내에서 112비트의 보안 이상 강도를 가지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기 기반과 보안 강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PKI 기반 스마트 기기 인식 시스템의 구성도는 이런 한정 KDN의 스마트 그리드 기기 보안 시스템을 참고를 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으로 데이터 센터에 UPS 시스템의 장애 징후가 발생해서 교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성공적인 UPS 시스템 교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UPS 시스템 교체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서비스의 중단과 영향을 최소화를 하는 조건이 있고 데이터 센터라는 조건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는데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보안을 위해서 직접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을 참고를 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서 UPS 시스템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UPS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UPS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려사항으로는 물리적 요소, IT적인 요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성공적인 UPS 시스템 교체 방안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물리적 요소에는 이런 펌프, 전력 공급 장치, 파워 분배 장치, 흔히 말하는 멀티탭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효율적인 전력 분배를 하면서 이제 배터리에서는 비상 전원을 공급을 하는 이런 물리적인 요소를 고려를 한 UPS 시스템 교체 프로세스입니다. 네, 간단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환경 분석, 현황 분석, 실행 계획 수립, 실행 크게 이 네 가지 프로세스로 UPS 시스템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있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은 데이터 센터의 시설, 규모에 따른 시스템의 전체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긴급히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UPS 시스템 교체 프로세스는 지체 없이 수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물리적 요소를 고려한 성공적인 UPS 시스템 교체 방안으로는 환경 분석, 데이터 센터에 운영하는 물리적인 환경 분석이 필요하겠고 외부의 재난재해 요인 분석해서 UPS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황 분석으로는 이 UPS 시스템에서 어느 장비가 고장이 났는지 교체할 장치를 확인하고 UPS 시스템의 전력 부하량을 분석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UPS 시스템이 장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체를 했을 때 이 전력 부하량이 어느 쪽으로 부하가 분산이 되고 있는지 어느 한쪽으로 부하가 쏠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30분 이상 정정 시에는 데이터 센터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령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 수립으로는 UPS 이중화를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UPS 장비를 어떤 특정한 장비를 교체를 하게 될 때는 이 UPS 작동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UPS를 똑같은 장치를 한 대를 더 둬서 비상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이중화를 하는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난 교체 장치에 대한 장비 구매 계획 수립을 수행을 하고 예산 편성, 수행 인력 등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실행 계획을 특히 UPS 시스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상을 집행하는 것과 이거를 교체하는 수행 인력 등에 대해서 어떤 배치를 할 건지 혹은 일정 계획이나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PMBOK에 있는 관리 영역을 그 지식 영역을 끌어와서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행에서는 장비 구매에 예산 집행을 하고 장비를 구매하고 장비를 구매했을 때 UPS 시스템에 교체 인력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UPS 시스템의 교체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UPS 시스템이 교체가 된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혹은 교체를 했는데 이상이 있는지 그런 이상 여부의 확인을 함으로써 물리적 요소를 고려한 UPS 시스템 교체를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IT적 요소를 고려한 성공적인 UPS 시스템 교체 방안입니다. 네, 앞에서 물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UPS 시스템 교체가 되는데 이 물리적 요소와 맞물려서 IT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환경 분석에서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의 이그레스 트래픽, 패킷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이 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용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주고받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UPS 비상전원이 얼만큼 비상전원의 캐퍼시티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황 분석에서는 스토리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서버 사용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실과 유지실에서 이러한 사용량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현황 파악, 그리고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계획 수립으로는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해서 이중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단일 장비에서 비상전원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서비스 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UPS와 맞물리지 않은 혹은 별개의 비상전원에 장비를 연결함으로써 이중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물론 이중화 계획 수립에서는 스토리지, 데이터 이중화, 서버 네트워크는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이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일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행에서는 실질적인 이중화를 수행을 하고 이런 이중화가 잘 수행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UPS 시스템의 교체를 합니다. 이런 UPS 시스템의 교체를 한 이후에는 원래 그 장애 징후가 있던 UPS 시스템에 맞물려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장비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와 영향이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UPS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을 해서 교체를 할 때 장애를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장애 징후를 발생한 것을 포착을 해서 교체를 추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추진을 한 이후에는 이제 레슨스 런들을 통해서 추후 데이터 센터에서 UPS 시스템 장애 시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UPS에 AMI 시스템을 연결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지속적인 전력 측정을 통해서 UPS 시스템의 장애 징후를 사전 포착을 합니다. 이런 사전 포착에는 전력 데이터나 혹은 배터리의 캐퍼시티 혹은 전력 장애 징후가 발생이 예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관리적인 운영, 유지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전력 데이터를 보고서 UPS 시스템의 장애를 조기 조치를 통해서 징후를 발생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측, 조기 조치하여서 안정적인 UPS 시스템의 운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후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습을 하신 토픽과 영역에서 계속 끌어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관련 법령 확인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성공적인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PMBOK 지식, 체계해야 되는 일련의 프로세스, 이런 교재 프로세스 작성하는 것이 응용을 통해서 답안지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4번 문제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제 크게 3개를 물어봤고, 평가 시험의 적용 대상, 제외 기준, 평가 시험의 절차, 그리고 평가 시험의 기대 효과를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것은 3개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계기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의 개요로는 이 성능 평가 시험이 무엇인지 정의를 작성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의무화가 있고 추진책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소프트웨어의 적용 대상으로는 경쟁 입찰, 상용 소프트웨어 중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벤치마킹 테스트, BMT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입니다. 이런 예외 사항도 있고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해 주실 때는 법적 근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대상으로는 크게 시스템, 개발용, 응용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있으며, 통신, 유틸리티, 시스템 관리, 정보 보호, 미들웨어, 데이터 관리용, 기어 관리, GIS, 기타 응용이 중분류로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것들은 논리적 맞물리, OCR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의 제외 기준인데요. 구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한 경우일 경우, 그리고 제외로는 직접 구매 대상제의 소프트웨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의 절차인데요. 이런 품질 성능 평가 절차는 지금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절차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국가기관, 지정시험기관, 소프트웨어 공급자, 조달청, 이런 대상이 있고, 이 대상 간의 관계를 통해서 평가시험의 대상 검토 단계, 사전 협의 단계, 평가시험 설계 단계, 조달 발주 단계, 평가시험 의뢰 단계, 실시 단계, 결과 반영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런 절차를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의 상세 절차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이 전체 절차를 답안지 작성하기에는 매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도 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큼직큼직한 절차를 작성을 해주시고, 세부 절차에서는 아시는 만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한 것은 이 상세 절차, 세부 절차를 모두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 단계 절차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BMT 대상 분야의 34종의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는지 판단하고 1억 원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며, 이런 제한 요청서의 평가 항목, 배점 반영, 이런 것들이 조달 발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시험 의뢰를 할 때는 평가 참여 의향서를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이런 국가기관에서는 평가시험 실시를 의뢰를 하고, 지정시험기관, TTA 같은 기관에서는 의뢰 접수 및 실시 준비를 수행을 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는 대상 제품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시험 실시를 하고 평가 시험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시험을 실시를 했을 때 이 결과는 정보를 공개를 해서 우선 협상의 대상자의 선정을 한 후에 평가 시험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시험 결과를 반영할 때는 결과서 접수 그리고 평가 시험의 점수를 환산을 해서 점수를 통보를 하고 조달청에서는 평가 시험 결과에 대해서 기술성 평가 반영을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의 기대 효과로는 크게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효과에서는 패러다임 전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이런 것도 있겠으며, 사회적 효과로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을 할 수가 있고, 기관이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평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을 통해서 이제 평가 시험의 결과 반영을 한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함을 통해서 이런 시비해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있겠으며, 국가기관은 고품질,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5번 ARM 프로세서의 동작 모드 종류와 명령어 처리 과정입니다. 우선 ARM 프로세서는 인베디드 기기에서 사용하는 RISC에 기반을 한 32비트 또는 64비트 프로세서입니다. 이 ARM 프로세서가 나온 이유로는 그 특징에는 리틀 엔디안, 이번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리틀 엔디안의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틀 엔디안을 통해서 이 ARM이 나왔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RM 프로세서는 고정 길이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ARM 프로세서의 동작 모드의 종류로는 FIQ, IRQ, Supervisor, Abort, Undefined System, 그리고 User, 이렇게 동작 모드가 있는데요. 이 유저는 권한이 없는 Unprivileged 권한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 동작 모드는 Privileged, 권한이 있는 동작 모드입니다. 이런 유저에서 이런 6가지 동작 모드로 변경할 때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동작 모드가 왜 분류가 되어 있냐면은 이런 익셉션의 오버헤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함이고, 이러한 권한이 동작 모드가 변경이 될 때 백업 과정이라고 하는 뱅크 레지스터의 상태가 저장이 되는데, 이 상태가 되는 과정을 최소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프리빌리지드 모드는 서로 모드 변경이 자유자재로 가능하지만 언프리빌리지드 모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 모드로는 권한 언프리빌리지드, 프리빌리지드에 따른 동작 모드 7가지가 있으며, 이 진입을 할 때는 인터럽트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이런 리셋, 파워온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외부적인 인터럽트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 메모리 폴트도 인터럽트 요소가 될 수 있고, undefined instruction도 이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RM 프로세서의 명령어 처리 과정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겠습니다. 5가지로는 첫 번째 fetch, 두 번째 decode, 세 번째 execute, 네 번째 메모리, 5번째 write 과정이 있는데요. 이 처리 과정은 크게 5가지고, 명령어 처리 상세에는
첫 번째, fetch에는 단순하게 명령어 fetch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코드된 명령어, fetch된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ARM에서 특별하게 보는 레지스터 셀렉터가 있는데요. 특수 레지스터를 선택을 해서 스택 포인터, 링크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PC, CPSR이라는 Current Program Status Register, SPSR이라고 불리는 Saved Program Status Register, 요 레지스터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CPSR은 각 동작 모드마다 하나씩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과 유저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실행 단계에서는 Shift, 배럴 시프터를 통해서 레지스터를 Shift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Shift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명령어의 5비트 인터미디어트 상수 지정과 레지스터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Shift의 종류로는 로지컬 시프트,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 라이트, 아리스메틱 시프트 라이트, 로테이트 라이트, 로테이트 라이트, 익스텐디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런 시프트 결과를 통해서 ALU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ALU 연산을 이후에 이 결과값을 통해서 레지스트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메모리 액세스는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트랜스퍼, 이런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스터에 라이트를 할 때는 플래그 비트로 레지스터에 라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거티브인 N비트, 제로인 Z비트, 캐리인 C비트, 오버플로우인 V비트, Q, J비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ARM 프로세서는 CISC X86으로 불리는 프로세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RM 프로세서와 CISC X86 기반의 프로세서를 비교를 할 때 레지스터, 설계 목적, 명령어 형식, 명령어군 인코딩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RISC-V라고 불리는 RISC-V 기반의 프로세서와 같이 경쟁을 하는 구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실 때는 동작 모드의 종류, 명령어 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처리 과정에서는 이런 ARM 프로세서만의 특화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해당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돌파를 하는 그런 고득점의 답안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G 특화망 구축입니다. 이 5G 특화망 구축은 이미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2교시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예, 아마 5G 특화망에 낼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MPLS TP, IP MPLS의 기술 개념 및 비교, 그리고 MPLS TP 기반 백호망 구축 방안, IP MPLS 기반 백호망 구축 방안을 이렇게 세 개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할 것은 기술 개념 및 비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술 개념은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은 개념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비교는 비교대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진흥 전파원에서 이제 발간한 특화망 가이드라인의 기본이 되고, 이러한 5G 특화망은 한국판 뉴딜 2.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G 특화망은 구축 전에 자가 진단을 수행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적정한지,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능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보안성이라든지, 이러한 각각의 지표들을 고민을 해서 구축 전에 자가진단을 수행하고요. 이러한 구축 방식에는 이동통신사가 연계가 된 것과 연계가 되지 않은 독립된 프라이빗 5G
혹은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프라이빗 5G 이렇게 구축 방식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백홀 구축 방식에는 MPLS TP, 즉 2계층 기반한 MPLS TP 구축 방식과 3계층 L3 기반한 IP MPLS의 구축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기 개념과 기술을 비교를 하고 백홀망 MPLS TP의 구축 방안, IP MPLS의 백홀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5G 특화망 네트워크, 프라이빗 5G 특화망 네트워크는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5G의 3대 감점인 초고속, eMBB, 초저지연, URLLC, 초연결, MMTC 이러한 특징을 모두 지원을 하고 산업 전반 B2B의 핵심 인프라로 최적화된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MPLS TP의 개념으로는 IP 패킷 스위칭 비율을 개선을 하고 다양한 서비스 패킷을 이런 레이블화한 연결 지향적 패킷 서비스 제공 기술입니다. IP MPLS는 IP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망실외성, 플로우별 대역폭을 보장하기 위한 연결 토폴로지 구조를 가진 MPLS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MPLS TP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추가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MPLS TP와 IP MPLS의 기술 비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작 계층은 2계층, 3계층이고 컨트롤 플레인은 MPLS TP 같은 경우에는 이런 MPLS 장비 내에 컨트롤 플레인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축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P MPLS에서는 이런 라우터, IP MPLS 라우터에 컨트롤 플레인이 존재합니다. 이런 컨트롤 플레인은 분산 컨트롤 플레인으로서 라우터마다 컨트롤 플레인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MPLS TP는 ITU-T 표준에는 표준으로 되어 있고 IP MPLS는 비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준 관련해서는 작성해 주시면은 상당히 신뢰성 있는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FIB 엔트리는 MPLS TP 같은 경우는 스테이틱 프로비저닝, IP MPLS는 동적 다이내믹 라우팅, 그리고 프로토콜 시그널링 등이 있습니다. 네. MPLS가 이제 각광받고 이제 좋다,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IP MPLS는 너무 동적인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 동적인 변경 요소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CPU 부하나 구축 운영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경 요소를 제거해서 전송망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쉽고 직관적인 망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MPLS 기반의 백홀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성한 이 구축 절차는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에 속해 있는 내용으로서 실제 자반 작성하실 때는 이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인용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혹은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예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기획, 사업 기획을 수행을 하고 네트워크 설계를 하는데 MPLS TP의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설계도의 구체화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고 네트워크 시공을 하고 시공을 한 후에 네트워크 검사, 백홀망 검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백홀망 네트워크의 인수를 하는 총 5가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네, 상세 백홀망 구축 방안 설명으로는 네트워크 기획에서는 계획서 작성, 타당성 분석, 제한 요청서, RFP 작성을 하고 이런 MPLS TP 장비를
이제 판매를 하는 시스템 벤더사를 선정을 합니다. 이러한 벤더사를 선정할 때는 각종 표준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인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설계에서는 이제 설계 목표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 목표를 정할 때는 MPLS TP의 특성, 즉 이계층에서 동작을 하는 특성을 고려를 해서 네트워크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NMS상 컨트롤 플레인이 집중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설계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라우팅 계산, 스테이틱 레벨, 프로비저닝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장 실사에서는 이러한 MPLS TP 장비가 설치가 될 현장 답사, 그리고 이러한 장비가 들어가는 물리적 위치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이제 설치할 물리적 위치와 배관, 배선, 예비 전원 공간, 라인 오브 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실사를 하는 이유는 설계도, 즉 네트워크가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그런 설계 위치를 한 설계도와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 실사를 했을 때 현장과의 브리치에 따른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리적인 네트워크 이런 통신공사를 수행하게 될 때는 설계 도서에 정해진 대로 이제 네트워크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현장을 감리를 하는 통신감리원이 이런 부분들을 설계 도서와 현장 실사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이제 네트워크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이런 장비 설치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으로는 설계 목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백홈망 구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어느 장비를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혹은 전력 배선, 배관 배선, 네트워크 통신선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이런 최적의 설치를 위한 네트워크 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NMS의 모든 MPLS TP 장비에 대해서 경로 프로비저닝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의 간섭 분석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인접한 MPLS TP 장비 네트워크 간섭 여부 및 확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간섭 분석을 하는 이유는 MPLS 장비가 단독이 아니고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장비에 대해서 이런 고정 경로 프로비저닝, 라우트 칼큘레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이 깨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계 완료에서는 이제 MPLS TP의 이런 일련의 설계 목표, 현장 실사, 시뮬레이션, 간섭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한 MPLS TP의 백홈망 설계 도면과 시방서, 공사비, 기술 계산서 등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네트워크 설반적인 절차는 전문 엔지니어링 융합업자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시공 단계에서는 총 공사 비용을 확인을 하고 착공을 수행을 하고 감리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재비를 포함해서 총 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리 발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리 발주를 통해서 감리원이 입회하에 이런 착공, 시공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감리원은 설계도서상에 오류가 있는지, 현장 여건과 부합을 하는지 착공 신고서를 검토를 해서 발주처, 5G 특화망을 발주를 한 발주처에 보고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리원의 역할로는 장비 부속 기자재 품질 관리, 설계도서, 이런 기술 기준대로 시공이 되는지 기록 점검을 하고,
이런 점검을 하는 것은 발주처의 권한을 위탁과 위임을 통해서 감독 관리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원은 발주처 입장에서 이제 감독과 관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계도서상에 주요 변경 요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허망 발주처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통해서 설계 변경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착공이지만 정보통신공사 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MPLS 장비 벤더사로부터 장비 공급을 받고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설계도서에 따라서 설치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 장비 벤더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통해서 설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착공, 이런 시공 단계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을 한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감리 결과 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 결과서 등을 작성을 하고 5G 특허망 발주처에 감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쪽 영역은 그 정보통신공사 통신감리라고 불리는 이 통신감리 업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통신기술사는 정보통신 감리에서 특급 감리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통신 감리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은 이러한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검사에서는 준공 검사, 백호망 검사. 백호망 구축 방안이기 때문에 백호망을 네트워크를 검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 검사에는 이제 잘 구축이 됐는지 이제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그리고 사전 점검 항목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검사 및 시운전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준공 검사에는 필요할 경우 5G 특허망 발주처가 검사에 입회 그리고 제대로 준공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불합격 사항이 발생 시에 감리원은 이런 정보통신 공사업자한테 보완 혹은 재시공의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준공이 된 다음에 백호망을 검사를 할 때 이제 현장에 대조 혹은 서면 검사를 할 수 있고 성능 검사를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성능 검사 시에 기존 설계도선의 설계 목표와 부합 여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불합격 시 기술적 조치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 후에는 재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계 인수에서는 감리원이 입회 하에 특허망 발주처가 준공검사 결과에 포함된 인수인계, 흔히 말하는 인수인계서죠. 이런 인계 인수와 함께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에 대해서 인계와 인수를 받음으로써 5G 특허망, 백홈망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MPLS TP는 IP MPLS 백홈 구축과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MPLS TP는 주로 국산 벤더가 참여를 하고 IP MPLS는 주로 외산 장비가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IP MPLS 기반의 백홈망 구축을 할 때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축 절차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 설계 부분에서 IP MPLS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설계도서를 구체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IP MPLS 라우터 내 분산 컨트롤의 프로토콜 처리 목표 설계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수직 관리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RSVP 시그널을 통해서 경로상에 보호할 링크나 이런 로드 구간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트워크 설계 단계에 설계 목표의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 시뮬레이션은 비슷하겠지만 특히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IP MPLS 장비가 이제 동적 라우팅, CPU 부하율,
라우팅 안정성 등이 이제 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준공 검사, 시공, 착공, 준공 검사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며 이런 설계 목표에 이제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 분석에서는 인접 IP MPLS 라우터의 라우팅 계산, 간섭 영향 등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설계 완료 단계에서는 IP MPLS의 백후망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절차는 전문 엔지니어링 능력자가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네트워크 시공에서는 총 공사 비용 1억 원 이상 확인을 하고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감리 발주를 수행을 하고, 착공에는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정보통신공사업자 관점에서의 착공은 IP MPLS 장비 벤더사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IP MPLS는 외산이 주로 된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외산 장비의 경우에는 한글 매뉴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한글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혹은 이런 시공 혹은 설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국내 지사의 기술 지원 담당자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공에 대해서 감리 결과 통보는 7일 이내에 감리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검사도 준공 검사에는 IP MPLS 백후망 구축, 전반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리스트 작성, 검사 시험장 확인하고, 필요시 특강 발주처는 입회할 수 있고, 불합격 사항 발생 시 공사업자한테 보완 제시공 등을 할 수 있고, 이런 네트워크 검사에서는 이런 구축 제작 초기에 이런 기획, 설계 부분과 부합하는지, 시공은 제대로 되는지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계 인수도 준공 검사 결과에 포함된 것과 같이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그러니까 백홀망이 분리적으로 구축된 것에 대해서 인계 인수 받습니다. 이런 5G 특화망의 MPLS TP, IP MPLS 기반의 백홀망 구축을 할 때 고려 사항들과 구축 이후의 운영 방안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축을 할 당시의 고려 사항으로는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안 인증, CC 인증 같은 인증을 들어야 되고, 전송망, 백홀망의 이중화, 예비 전원, UPS 등의 확보가 필요하겠으며, 구축 후의 운영 방안으로는 품질 관리 방안이 중요하겠습니다. 백홀망의 안정적인 전송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든지, 보안 준수 사항을 확인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5G 특화망의 네트워크 품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MPLS TP와 IP MPLS는 사실은 비교를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를 할 때에는 이런 관계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비교는 언제나 비교 지표를 풍부하게 뽑아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축 절차, 구축 방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라고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마음껏 재량껏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런 절차는 일련의 프로세스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서는 구축 방안을 설명할 때는 MPLS TP 혹은 IP MPLS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26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4교시 기출풀이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